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54살 한국인이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입국해 엿새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우한에 남은 재외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 동해시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펜션이었는데 행정기관은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인 53만여 명이 올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설렘 속에 소신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새내기 유권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한 50대 남성인데 앞선 두 환자는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발견됐지만 세 번째 환자는 입국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잠복기라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무증상 환자였던 겁니다. 입국 뒤 초기 증상을 보인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여러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전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내 세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은 앞선 경우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 환자는 공항 검역에서 바로 발견돼 격리됐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 환자도 공항에서 인후통 등 증상이 발견됐고 능동감시를 받다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거주하다 지난 20일 입국했습니다. 이틀 뒤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를 느꼈고 어제 간헐적 기침을 발견하고 신고, 오늘 확진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거르지 못한 겁니다. 잠복기여서 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이틀간 수도권에서 사회활동도 했습니다. 이전 환자보다 접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극장이나 쇼핑몰이나 여러 가지 기차역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이 노출이 됐다면 그중에 이제 밀접 접촉자 중에서 이제 2차 감염자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자치단체와 함께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환자가 이제 동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CCTV도 보고 하지만 잠복기 무증상자가 얼마나 입국했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록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한 넓은 범위로 설정을 하고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잡은 다음에 능동 감시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확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 접촉자를 줄이는데 앞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부도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오염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이외 지역이라도 중국에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면 일단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성민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 지정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우한을 넘어 베이징, 상하이 등 본토 전체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여 1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한에서 직항편으로 들어올 때만 작성하던 건강상태 질문서를 앞으로는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감시, 관리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한시 방문자에 한해 폐렴 증상을 보이면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했는데 앞으로는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면 격리합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 기준도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뒤 폐렴 진단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역시 격리됩니다. 중국 지역 방문 뒤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역학조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에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할 경우 여행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전면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뒤엔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렇게 오염 지역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 검역 대상은 100배 이상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당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수준이죠. 더군다나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입국 과정에서 아예 거르지 못한 경우도 속출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환자 스스로 신고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최초로 발병한 중국 우한시. 이곳에서 직항편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직항 항공기 폐쇄 전까지 국내에 입국한 우한 지역 관광객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검역 대상 오염 지역이 중국 전체로 확대되면서 약 3만 2천 명이 검역 대상이 됩니다. 검역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를 하는데요. 중국에서 출발한 예약 정보가 항공 예약 정보가 있으면 그 명단을 저희가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데는 포함이 될 겁니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기 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방문자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후베이성 외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을 받았거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시민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환자처럼 무증상일 경우 공항이나 항만 방역망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방문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외출을 자제해 접촉자를 만들지 말고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합니다. 귀국하고 2주 정도 사회적 활동이나 그 사람과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고 본인이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선병의원에서도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중국 여행자 선별 진료에 힘쓰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그럼 3명의 확진 환자 현재 상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죠. 세 번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격리병동 연결합니다. 네, 김민혁 기자, 첫 무증상 환자라 더 걱정이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이곳 병원 5층 국가음압 격리병동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설비가 마련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7도가 조금 넘는 미열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엔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셨지만 이 남성은 우한시에 거주하다 귀국했는데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기침과 가래 증상을 발견하고 병실에 격리됐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보건당국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포함해 유행 지역을 다녀온 국민은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시민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두 환자 상태도 궁금하고요. 이 환자들이 접촉했던 사람들 검사 결과도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35살 중국 여성은 계속해서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타났고 기침과 가래도 보이고 있지만 호흡 곤란 증상은 없었는데요. 다만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환자의 접촉자로 파악이 된 사람이 45명이고 이 중 격리된 4명의 유증상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55살 한국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역시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환자의 접촉자로 현재까지 파악이 된 건 75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유증상자로 분류가 됐다가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돼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명지병원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번엔 사태 진원지 중국 상황 알아봅니다. 확진 환자가 벌써 2,000명을 넘어설 만큼 대륙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는데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민수 특파원,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늘었어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네,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시작 때까지만 해도 하루 100명씩 늘어나던 것이 어제 오늘 사이에는 700명 가까이 한꺼번에 확 늘었습니다. 중국 공식 발표로는 확진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5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은 물론이고 저장, 광둥, 허난, 충칭 등에서도 거의 100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연결해서 환자가 급증해서 인민해방군 의료진까지 투입됐다고 하셨잖아요. 당국이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초기 방역 실패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 외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국 보건당국은 이 자리에서 이번 우한폐렴의 전염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과거 사스와는 달리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춘절 고향을 방문했다 귀가한 시민들이 최소 2주 동안 집에서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한시 병원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영상도 어제 보도했는데 오늘은 우한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이 우한시 당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일선 지도자들을 질책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중국의 국력을 총동원해서 사태 수습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의료진과 병상 부족 문제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우한시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외국인들의 탈출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전세기 등을 이용해서 자국민의 대피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지 교민이 단체 귀국할 경우를 대비해 방역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에는 아직도 우리 국민 5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한 주재 우리 교민 상당수도 전세기 투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 조사 결과 이미 400명 넘는 사람들이 탑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세기 투입이 가능할지 또 가능하더라도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전세기 투입을 최우선 방안으로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좀 답답하고 집 밖을 되도록 나가지 마라. 그다음에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죠. 정부는 전세기 투입이 어려울 경우 전세버스를 동원해 우리 교민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우한을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단체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교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한 교민들이 단체 귀국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방역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조치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면으로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정부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철저한 검역과 환자 정보 공유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저녁 강원도 동해시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건물은 펜션 영업을 하던 곳으로 이 설 연휴를 맞아 여행 온 일가족 7명이 투숙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행인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사고 당시 불길과 연기는 200여 미터까지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연기하고 시꺼먼 연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손님들도 대피해가지고 우리 요 앞마당에 막 오고 이래가지고 맨발 벗고 오신 할머니도 계셨어요. 객실 안에 있던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창문은 완전히 깨졌고 건물 외벽은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방에는 7명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사상자들은 설 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을 왔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날 맞이해가지고 바람 쐬러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1시간만 빨리 왔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은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일단 LP가스 배관 상태와 균열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숙객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일회용 부탄가스를 수거하는 등 폭발의 직접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일회용 부탄가스랑 버너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다 수거는 했습니다. 그 국가시에서 정밀 감식을 해봐야 됩니다. 합동 감식단은 또 사고 당시 1, 2분 간격으로 2차례 폭발이 있었던 점에 고려해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뒤 일회용 부탄가스 버너가 잇따라 폭발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은 정식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펜션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소방점검에서 불법 영업이 적발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왔는데 관할 행정당국은 시정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문영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습니다. 1999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건물의 2층 일부는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고 이후 펜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간판까지 달고 손님의 예약도 받았지만 정식 숙박업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 지난해 11월에는 소방서의 다중이용시설 특별조사에서 펜션 불법 영업이 드러났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펜션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세입자분들하고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셨거든요. 건물주는 펜션 불법 영업이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동해시를 찾아 숙박업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안 서류 미비로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불법 배짱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동해시가 무허가 펜션업을 묵인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위법 처리 결과를 동해시에 요구했지만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데 올해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이후 가스안전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펜션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채 이름만 펜션 민박을 내걸고 현재도 강원 동해안에서만 수백 곳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4.15 총선 이제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교복 입은 유권자들도 투표소에서 만나게 되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생애 첫 한 표를 기다리고 있는 만 18세 청년 유권자들, 이세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만 18살 청년들, 어디 가면 쉽게 만날까? 학원이었습니다. 투표 첫 소감 역시 설렌다가 대세입니다. 다음 대선 때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저도 한 사람으로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좀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학생들도 이제 좀 더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교육 방식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큰 틀에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잡을 수 있는 사람. 학생들을 위한 그런 복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이 낯선데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안 찾아봤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벌써 공약을 살펴본 청년도 눈에 띕니다. 1년 뒤면 청년이 되고 또 자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14만 명이 넘는 고3 유권자. 학교 선거운동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생일 안 지난 애들도 많은데 거기 와서 막 선거운동하는 건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투표용지를 받는 18살 유권자는 모두 53만여 명, 40% 넘는 23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여야 정당들도 이 새로운 유권자들을 겨냥한 공약과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별로 와닿지 않는다, 보여주기식이다,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담아온 청년 유권자들 목소리,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새겨 들으셔야겠습니다. 머릿속에 문과가 들었나? 당대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젊은 감각의 홍보 영상.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민주당의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확대입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건데 실제 반응은 어떨까? 와이파이가 부족해가지고 허덕이고 이런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이 미래다! 한국당의 청년 행사. 사회자가 청년이 아니어서 90년대생 감성으로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청년 러브콜이 이어지는데 아직 공약 소식은 없습니다. 쇼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보상 3법, 만 20세 3천만 원 지급, 1억 아파트 100만 호 공급 등 정당마다 청년을 겨냥한 공약과 정책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청년층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흔들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뭐 따라하거나 코스프레하거나 그런 말투를 쓴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청년이 좀 공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철마다 청년을 소비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청년들에게 의석수 할당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천심사에서 최대 25%의 청년 가산점을 주겠다. 청년 정치인을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했는데 함정은 청년의 기준입니다. 민주당은 35살, 한국당은 45살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한 약속, 청년들은 이것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9시 뉴스가 끝난 뒤 방송되는 KBS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전국의 지역 민심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순회 일정으로 유시민, 박형준 두 패널이 대구를 방문해서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예상을 벗어난 민심의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정치합시다 보수의 심장 TK를 가다편 송영석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KBS 총선 특별기획 정치합시다 패널들이 설 연휴를 맞아 달구벌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보수, 미워도 보수라는 정서가 압도적인 대구. 손님들 와서 선거 이제 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수당이 너무 강해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다. 많이 강하죠. 하지만 탄핵 이후 아직 신중한 태도가 엿보입니다. 이거 이제 젊은 사람들, 남한 사람들도 더 보수 정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뽑아준 과거와 달라진 정서도 읽힙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갈아야 된다는 여론도 높지 않습니까?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은 나에게 유리한 정책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보수 통합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계신 데까지 전부 다 통합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정부 여당에 대한 섭섭함과 함께 보수 정당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민심이 읽힙니다. 대구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 안 쓰겠지. 정치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변화돼 가야 되는 거지. 너무 보수 계속 붙인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합시다 민심 포차는
9시 뉴스 직후 전국과 대구 경북 권역 여론조사와 패널 조사 결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KBS 총선 프로젝트 정치합시다는 앞으로 광주와 부산, 대전 등을 돌며 전국 각지의 총선 민심을 여론조사와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들과 또 나들이 차량들로 하루 종일 혼잡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정은 기자, 정체가 좀 풀렸나요? 네, 오후 대여섯 시만 해도 막히는 구간이 많았는데요. 밤 9시를 넘긴 지금 정체 구간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중 막히는 구간을 모두 합치면 220km 정도인데요. 이게 아까 정체가 심했던 대여섯 시 때랑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내일 새벽 2시쯤이면 이마저도 완전히 풀릴 거라고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그럼 주요 도로 상황 CCTV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 차량들이 정체가 심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입니다. 낮보다는 차량이 그래도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입니다. 오른쪽 하남 방향 차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광주에서 서울은 4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은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 자정까지는 무료입니다. 내일 교통량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또 내일 귀경하는 차량들은 오늘처럼 오전 9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설 명절 때나 혹은 따뜻한 마음을 전할 때 양말을 선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듯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쉴 새 없이 따뜻한 양말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양말 공장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비싼 거보다는 양말같이 싼 거, 그것도 숫자가 많이가 아니고 2-3쪽 정도. 물레로 직접 짜던 시절을 지나 서울의 주택가 한복판 지하로 내려가 보니 기계가 쉴 새 없이 양말을 뱉어냅니다. 강대훈, 김현숙 씨 부부가 공장을 연 지도 23년째입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거예요? 저희 거 울양말. 그리고 지금도 짜고 있어요. 저희는 양말 이렇게 빵꾸 나도 그냥 안 버리고. 양말 디자인을 받아오던 플로피 디스크는 더 이상 쓰지 않지만 옛날 생각이나 버리질 못합니다. 이게 한 1000개 정도 되겠네요. 쓰지는 않아도 내가 그동안 양말 하면서 살아온 역사잖아요. 생산 방식은 바뀌었어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건 여전합니다. 양말이 손 많이 가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 놨다 이게 박았지? 이 처음에는 이게 또 뒤집어 놨다가 또 돌아 뒤집어 놨다가 이게 또 뒤집는 거야, 이게. 서울 도봉구에 있는 양말 공장은 대략 200여 개. 이 가운데 100개 가까이가 창동에 몰려 있습니다. 과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덕에 주택가 지하마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2층 같은 데는 하고 싶어도 자금 투자가 많이 되니까 못하고 지하에는 그래도 들어오면 지하는 싸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힘든 건 양말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송인수 씨 공장은 30년 전 시작할 때보다 사람도 기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찾다 보면 살 길이 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양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양말을 만들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을 말합니다. 박물관은 만들어갖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고 제 꿈은 그건데 힘들겠죠.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 전용 장묘 시설도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화장장 시설에 반대하면서 장묘업자와 주민들 간 소송이 잇따르는 등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한 마을이 동물 화장장, 장묘시설을 두고 2년째 시끄럽습니다.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다가 전부 다 가설이란 말이죠. 분진이라든가 그 연기라든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자치단체도 처음엔 영업 등록을 반려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그 영업장이 건물이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충북 영동군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장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4건이나 벌어진 부산의 한 지역에선 주민들이 동물 장묘시설을 제한할 조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기네들이 그 어떤 법에 대한 그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반려동물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단순히 혐오 시설로만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합니다. 위로의 시설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목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니 육군 내림이나 아니면 이동식 차량으로 구석에 가서 막 태우고 그 위에 물질들은 다 누가 관리를 합니다.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대법원이 오는 30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죠. 이번 판결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국제 뉴스도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오는 29일에 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서명하면 브렉시트와 관련된 모든 공식 절차가 완료됩니다. 영국은 오는 31일 그리니치 표준시로 오후 11시를 기해 EU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이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결심이 진행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FA컵에서 설 축포를 쏘아 올리며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한 달여의 골 침묵에서 벗어난 손흥민의 몸놀림은 가벼웠습니다. 전반 9분 만에 날카로운 슈팅으로 사우스햄프턴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토트넘. 전반 28분 로셀소의 슈팅이 사우스햄프턴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슈팅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손흥민의 발에 맞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선제골 기회를 날린 손흥민. 후반 13분 손흥민은 마음의 빚을 털어내듯 날카로운 슈팅으로 마침내 골문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의 2경기 연속 득점이자 시즌 12호 골. 최근 한 달 넘게 골 소식이 없던 손흥민은 사흘 동안 2골을 몰아치며 부진에서 완벽히 탈출했습니다. My finishing was only, my job was only the finishing. So I think the lads, I'm grateful for the lads who's make the opportunity.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 막판 사우스햄프턴에 동점골을 내줘 다음 달 6일 사우스햄프턴과 재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첼시는 바추아이와 토모리의 연속골로 헐시티를 꺾고 FA컵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한 올림픽 축구팀이 원톱 오세훈을 앞세워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방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결승전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대회 2골을 터뜨린 원톱 오세훈이 최전방에서 정우영, 김진야와 함께 골문을 노립니다. 대표팀이 사우디를 꺾으면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23살의 젊은 장사 장성우가 지난해 천하장사에 이어 설날 백두장사에 오르며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천하장사에 오르며 신인 돌풍을 일으킨 백두급 장성우. 김진과의 결승전에서 되치기로 첫 판을 가볍게 따냈습니다. 되치기네요. 자, 앞다리 들어갔지만 하지만 김진의 정광석과 같은 공격에 내리 두 판을 내줬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뽑아 올리는. 역전패의 위기에 몰린 네 번째 판.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넘어졌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김진의 무릎이 먼저 닿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사파 승입니다. 네. 자, 장성우 장사가 가져갑니다. 기사회생한 장성우는 마지막 판 밀어치기로 재역전에 성공하며 설날 백두 장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뒤에서 응원하는 형들과 감독님 이렇게 응원에 힘입어 경기력이 잘 나와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뷔 첫 해인 지난해 천하장사를 포함 3관왕으로 모래판을 평정했던 장성우. 새해 첫 대회 백두장사에 오르며 자신의 전성기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8연승을 질주하며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국가대표 레프트 나경복의 강력한 후위 공격이 코트에 꽂힙니다. 이번엔 재치 있는 밀어넣기 공격까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노재욱이 잇단 행운의 서브 득점까지 터진 우리카드. 삼성화재를 3대0으로 완파하며 8연승을 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가 무관중 경기를 열립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28일 중국 상하이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엔 모레까지 5에서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엔 20에서 60, 호남엔 10에서 40, 중부지방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7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나 눈은 모레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보건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잠복기에는 당사자조차 이상을 감지하기 어려운데 이 잠복기는 최대 14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또 발열과 기침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